안녕하세요. 퍼스널 마케팅 연구소장 민진홍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마케팅 메일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메일 매거진 신청 링크가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퍼스널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입니다. 예, 최규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요즘 남북과 북미 간 화해와 평화 무드가 무르익고 있거든요. 기대 이상이죠. 예. 네. 디지털 분야에서도 경쟁과 협력 구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거대 공룡이면서도 싸우면서도 협력을 잘하죠. 제가 조금 이따 다음에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올해 들어서요, 마케팅 분야 키워드 트렌드가 뭘까? 이런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디지털 트렌드 포메이션 이런 용어가 어려워요.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꽤 많이 거론되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이고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발음도 쉽지가 않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영화 보셨어요? 트랜스포머? 봤어요. 그렇죠? 그게 아마 한 5편까지 나왔나? 5편이나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그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자동차들이 쭉 달리다가 합쳐져요. 딱 해가지고 거대 로봇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트랜스폼이라는 말의 그 어원부터 이 트랜스포머를 좀 떠올리면서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어원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디지털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변신 혹은 뭐 변환 뭐 이런 개념인데 변신, 변환 좀 더 이 사회학적 용어로 한다면 그 변혁에 가까워요. 변혁이요? 우리 보통 혁명을 일러서 레보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예 그 형태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정도를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전히 바뀌는 거. 자동차하고 로봇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모양에서 그냥 조금 정도의 그 개선이나 변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형태 자체가 바뀔 정도의 변화다. 이제 그 앞에 디지털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디지털 뭐 여러 가지 너무 어렵네요. 너무 많죠. 그 제가 또 수기학적 용어를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지난주에 피드에 이어서 디지털이라는 게 이게 손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의학적 용어로 손가락이에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동물들은 이렇게 네 발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디지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디지털로 하는 가장 큰 일들이 뭐죠, 우리가? 손발로 하는. 뭐 가정 밥을 먹는다든가 거의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우리 숫자가 제대로 없었던 시절에 그러니까 필기나 이런 걸 할 수 없던 시절에 뭘로 우리가 어렸을 때 세요? 하나 둘 셋 이것이잖아요. 이거 쉽게 하면 디지털이라는 거는요. 그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 기계 특히 컴퓨터가 발달하면서는 이제 모든 기호가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0과 1.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화 되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그 수치들, 요런 개념으로 이제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쭉 발전하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그 집계하고 숫자로 분석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영역을 거의 디지털이라는 말을 붙여요. 숫자로 분석하는 모든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도 디지털 마케팅 그러면 뭐 좁게는 뭐 이제 보통 인터넷 마케팅 혹은 뭐 온라인 마케팅 이 정도로 얘기를 하지만 넓게 보면 이제는 그 오프라인조차도 디지털화되고 있거든요. 그 디지털 포메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오프라인으로 주로 집중했던 그 업종 산업들이 어떤 그 구조라든가 뭐 운영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이제 그 온라인화 혹은 이게 전산화시키는 쪽을 일러서 보통 디지털 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는 숫자로 측정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그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떤 전략 이런 걸 짜낼 때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이제 디지털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마케팅에 있어서 숫자로 계측하고 어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디지털 마케팅 많이 듣기는 하는데 막상 디지털 마케팅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사람도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 이 비디오 팟캐스트 하면서 이 코너 이름을 뭐로 지을까 고민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따지다가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페이스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페이스북도 굉장히 큰데. 그렇죠. 페이스북도 처음에 뭐 개인들이 뭐 SNS를 나누는 도구 정도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페이지는 철저하게 비즈니스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나 상호명을 이용해 가지고 그게 개인 프로필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이랑 사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당연히 페이스북이 광고 툴로 넘어갈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또 한 번 이게 걸려요.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지? 라고 이제 또 찾아 들어가 봤죠. 추적하셨죠. 역시 연구하시는 분답네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구글이야. 구글이에요? 페이스북 광고를 잘 공부를 좀 해보시면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80%? 적게 잡아서 80%. 90% 이상 구글이 짝퉁이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실제로.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페이스북 뭐 이제 거의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어서 이제는 구글 쪽으로. 그래서 제가 가급적 이제는 페이스북 전문가라는 소리 대신에 그래서 좀 더 뭉뚱그려서 디지털 마케팅, 뭐 코칭, 뭐 코치, 뭐 이런 얘기로도 좀 갖고 하는데 그만큼 이 모든 솔루션들이 혹은 플랫폼들이 지금 디지털이라는 어떤 테크닉 기반 하에 하나로 융합되는 추세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뭐 구글 이야기도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고 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유튜브 얘기도 조금 했으면 좋겠고 해서 앞으로 이 코너 이름을 코너 이름을 대표님께서 디마 스토리? 그렇죠. 디지털 마케팅 스토리가 어떨까? 이렇게 하면 제가 제안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대마왕? 디마왕. 디마 스토리의 대마왕. 디마왕. 오늘 뭐 이게 트랜스포머 나오다 보니까 계속 지금 그 로봇 얘기로 가는데 어쨌든 그 트랜스폼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하고 여기다가 디지털이라는 말이 전맥됐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한 얘기 포함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마케팅 말은 좋고 하긴 해야겠는데 도대체 막상 뭐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막연할 경우가 많거든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네이버 광고 또는 그런 정도로 하는 것으로 디지털 마케팅으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우선 개념이 어려워요, 사실은. 너무 막연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디지털이라는 말 자체 아까 제가 이 디지털한 어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디지털의 의미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분마다 각각 다 다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 기업체 그 코칭이나 자문하러 가가지고 대표님들 만나서 여쭤보거든요. 혹시 여기서는 그동안 디지털 마케팅 어떻게 해오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저희 옛날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네이버 광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러시거든요. 보통 어떤 소상 기업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만 하셔도 자기는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인터넷 광고만 해도 디지털 광고를 하고 있고. 온라인 광고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건 디지털 마케팅의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이제 해석하고, 그걸 그렇게 알고 계신 거고, 실제로는 얼마나 이 영역이 넓으냐면, 제가 오늘은 특별히 시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요 시트요? 저기, 우리 피디님 나중에 이거 파일로 한번 저 따로 드릴 테니까 나중에 뽑아주세요. 보시면, 이거 같이 좀 보면서 보면, 여기 보면, 파일로. 나중에 보여주세요. 보시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핵심은 오프라인 마케팅이 온라인 마케팅이랑 융합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된다. 그렇죠. 그런 개념을 일단 보셔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온라인 마케팅의 크기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한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져요. 블로그 마케팅, 소셜 SNS 마케팅, 그 다음에 요새 뜨고 있는 비디오 마케팅. 그 외에 다른 영역들이 더 있어요. 뭐 이메일 마케팅도 있고 뭐도 있고 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모아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하면 이 온라인 마케팅의 오프라인 영역조차도 지금 숫자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카페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카페에서 우리 커피숍, 뭐 커피 사 마시고 나면 나중에 계산하시잖아요. 네. 계산할 때 꼭 뭐 하라고 하지 않아요? 누르라고. 뭐 누르라고 그래요? 뭐 이름이라든가 네. 전화번호 전화번호 누르라고 그러죠. 예. 혹시 저희 회원이세요? 그러면 예, 그러면은 거기 뭐죠? 마일리지 찍어드릴 테니까 예, 전화번호 누르세요. 전화번호를 왜 누르게 할까요? 수치화해가지고 나중에 추적해서 뭐 세일즈 하려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우리 그 매장에 와가지고 커피를 주문했어요. 네. 이 사람이 다시 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뭔가 우리가 이 사람만의 어떤 그 연락 DB가 있어요. 그렇죠. 연락 수단을 가지고 다시 왔을 때, 네. 지난번에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 뭐 이런 어떤 서비스를 해줘야지 그렇죠. 관계라는 게 깊어지고 그래야지 이 사람도 여기는 나를 알아주는구나 라는 마음에 단골이 될 거 아닙니까? 관계성을 맺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전국에 어떤 매장을 가보세요. 뭐 옷가게를 가든 커피숍을 가든 음식점을 가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옛날에 오프라인으로 치면 항아리 있죠. 명함을 넣어주세요. 그렇죠. 네, 명함 넣고 가시면 뭐 한 달에 몇 사람 추천해가지고 무슨 뭐 가족 무슨 뭐 시식권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새는 커피숍 가보시면요, 그 서점도 마찬가지고요. 꼭 전화번호를 누르라 그래요. 전화번호를 누른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은 아시죠? 네. 내가 다니는 그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친구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를 추적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들이 실종자 수색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스마트폰 위치 추적부터 하잖아요. 위치 추적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카페 가가지고 뭐 몇 잔을 시켜 먹었는지까지 모르더라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사람이 어느 카페에 갔었을까지 추적이 되는 거거든요. 전부 다 되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 사람이 만약 뭐를 주문하고서 뭐를 자기 번호를 입력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거기 가가지고 무슨 커피를 얼마어치 먹었구나 까지 추적이 되는 거죠. 요즘 시대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라인 이 추적 장치를 오프라인과 연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한 그 매출 형태까지도 추적을 해내는 겁니다. 대단한 시대네요. 이게 이제 센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온오프라인의 융합은 이면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좀 발전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소상공인분들, 뭐 개인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플랫폼, 어떤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깊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 뭐 카페 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면 항상 전화번호 찍어 쓰셔야 돼요. 전화번호 찍으면 일단 그 DB가 남거든요, 나한테. 그럼 하다못해 뭐 한 달 간격으로든 뭐 아니면 뭐 시즌별로든 뭐 지난번에 뭐 사가셨는데 혹은 지난번에 방문해 주셨는데 뜸하네요. 한 번 좀 다시 오시면 뭐라도 챙겨드릴게요. 이러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 쪽, 내가 진짜 고객이라고 인정해주는 쪽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이 쓰이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을 잊혀지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DB만 모아놓고 어떤 뒤에 팔로우를 하지 않으면 잊혀져서 결국은 찾지 않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DB 수치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직접 그 대표님도 마케팅 쪽, 특히 퍼스널 마케팅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그 솔루션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없어요? 저도 공부 좀 하고 가지고. 스템 문자라고 있어요. 스템 문자. 고객으로부터 어떤 예를 들어서 전화 연락처를 갖다가 뭔가 이런 어떤 쿠폰이라든가 뭔가 선물을 줘가지고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전화번호를 갖다 입력을 하면 제가 지정한 날짜, 순서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팔로우를 하는 일일째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메일도 되고 이메일은 스템 문자. 처음에는 제가 3년 전, 4년 전에 일본의 어떤 스템 메일은 인터넷 마케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템 메일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인터넷 마케팅에 어떤 혁신을 일으키겠다. 딱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스템 메일이
잘 사용을 안, 매일 하면 스팸 메일로. 그렇죠. 너무 많이 오니까. 그렇죠. 근데 인터넷 마케팅에서는 이게 없으면 이게 심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스팸 문자, 예, 비즈노랑 같이 스팸 문자를 개발을 했어요. 지금은 모바일로 어떤 고객이 입력하면 시나리오를 갖다 순차적으로 예, 대신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을. 우리도 옛날 SMS 문자. 예, SMS로 예, 굉장히 막강해요. 그걸 통해서 소상공인들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아주 큰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비용은 많이 안 드나요? 비용 조금 들죠. 근데 비용 대비 효과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강추해요. 예, 스텝 문자.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아, 물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곳들은 어떻게든 자력으로 한다고 치고요. 개인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마케팅 가능한가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서도 페이스북 하다 보면 결국은 광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고를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돈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폴문들이나 솔루션들은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테마를 정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뭔가 조금 자본이 없으니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십사. 근데 보통 광고 대행사 맡기면 수백만 원, 아예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럼요. 예. 가끔가다 이렇게 페이스북 광고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여쭤봐요. 광고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대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한 달에 광고비를 얼마나 쓰일 수 있는데요? 네. 얼마나 쓰일 수 있어요? 한 달에 뭐 소상공인들 기껏해야 뭐 차이는데 1, 200? 그렇죠. 1, 200 쓰면 많이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 네이버에 지금 키워드 광고 내시는 그 소상공인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작년인가 언제 통계를 봤는데 네이버에 키워드 광고를 내는 분의 거의 한 70%가 한 달 쓸 수 있는 광고비 예산이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죠. 그 중에서 또 50만 원도 못 쓰시는 분들, 50만 원 미만으로 쓰시는 분들이 거의 50%. 그렇죠. 그럼 나머지 적어도 월 100만 원 이상의 광고비를 쓸 수 있는 분들은 전체 네이버 광고주의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러면 우리가 70%에 해당하는 이 소상공인, 월 100만 원도 쓰지, 못하는. 키워드 광고비를 집행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약 얘기를 하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 광고 대행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지 저 사람들 광고를 내가 대행해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비를 일단 내면, 그 중에서 웬만큼 급이 있는 대행사들이 10% 정도를 이렇게 백마진으로 받아요. 10%? 예. 만약 100만 원을 집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10만 원. 예, 이분들이 대행료로 받아갈 수 있는 게 10만 원입니다. 예, 10만 원. 그러면 근데 대대행이라고 있어요, 또. 네이버랑 계약이 안 돼 있어서 이 계약자하고 다시 하층 이렇게 하도급이라고 그래야 되나? 건설로 치면 그 밑에서 받아서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5%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100만 원어치 광고비를 줬는데 5만 원. 이 대행사가 받아갈 수 있는 게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예 5만 원 받고 100만 원어치 광고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신경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안 하죠. 신경도 안 씁니다. 페이스북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나마 네이버는 이렇게 광고를 일단 집행을 하면 뒤로 백마진을 빼서 주기라도 하죠. 네이버나 구글은 그것도 없어요. 백마진의 개념 자체가 없어. 페이스북이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주고 이 광고를 내가 관리 운영을 하겠어요 라고 하면 그 관리 운영비 쪽으로 별도로 줘야 돼요. 별도로 주죠. 광고주가 그 대행사한테. 그럼 대행사 입장에서는 뭐라도 생겨야지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많이 이제 요구하는 게, 왜냐하면 셋업들이 필요하니까, 구글도 페이스북도. 그럼 보통 많이 요구하는 게 보통 15%에서 한 20% 정도의 그 광고 관리비를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그럼 300만 원을 한다. 100만 원을 한다고 치면은 그래 봐야 15만 원에서 20만 원이고. 300만 원을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5, 60만 원 이상은 못 불러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고 대행사들 입장에서는 이 광고주가 내가 광고를 좀 할래요라고 해서 와도 300만 원도 안 되는 광고 집행 예산을 가지고 오잖아요. 사실은 쳐다도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인건비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참 힘들죠. 그럼요. 뭐 하나라도 광고 좀 제대로 하나보다 그림 하나, 카피 하나,
뭐 그다음에 이게 이 광고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계속 모니터링해서 보려면 그것도 다 사람 붙여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죠. 그것도 뭐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럼요. 체크해야 돼요.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 예산을 가지고 누가 얼마나 신경을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페이스북 광고가 됐든 네이버 광고가 됐든 뭐 구글 광고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광고를 대행사한테 위탁을 시켜가지고 내가 관리하는 것만큼의 어떤 정성을 들여서 광고를 해줄 수 있는 그 대행사를 찾는다. 거의 끄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저도 좀 대행사 쪽에 조금 이렇게 넘겨봤는데 거의 네. 남의 일 하듯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행사 친구들 만나보면 또 그 사람들도 뭐 벌을 수 있는 수입이 뻔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또 욕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좋은 대행사를 만나시면 이제 좀 적은 돈으로 하면서도 조금씩 가르쳐주죠. 네. 일단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알아서 해보세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나마 이제 그런 착한 대행사를 만나면 조금 내가 주워들어서 공부할 게 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소상공인들한테 좀 암울하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제가 그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아무리 소상공인 분들이 하더라도요, 그 몇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특히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그 추적. 네. 픽셀 심어서. 네, 그렇죠. 추적 광고, 추적 마케팅이라는 걸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강력하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추적한 내용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성과를 좀 보고 싶으시면. 네. 구글 분석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구글 애널리스트. 예.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접근들을 아예 포기를 하고 저걸 내가 어떻게 해요라고 하시지만, 또 핵심만, 엑기스만 또 잘 좀 접근을 하시면 기본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셋업 단계는 그 본인들이 못 하세요. 네. 사실 셋업은 어떤 형태든 간에 뭐 싼 비용이든 비싼 비용이든 좀 이렇게 잘 해줄 수 있는 분들한테 그 찾아가지고 맡기시면 돼요. 단 셋업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제 일단 처음에 설정 단계에서 일정한 외부 도움 좀 받으시더라도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죠. 광고를 만드는 것도 공부하시고. 결국은 자본이 없는 그렇죠. 그런 경영자들은 어차피 대행사의 광고를 넘기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 스스로 조금 네. 연구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거는 할 수밖에 네. 안 하면 점점 도태되니까. 설령 대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알아야지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부려먹을 수 있는 게 이쪽의 맞아요. 업계 특성입니다. 그래서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네. 페이스북은 페이지, 그 브랜드가 자기를 홍보하기 위한 페이지를 일단 먼저 만들지 않으면 예, 기업. 아예 광고 자체를 허용을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예. 네. 개인 이름 말고 우리 가게 이름, 아니면 우리 브랜드 이름, 회사 이름 이렇게 해서 그 페이지라는 걸 따로 하나 만드시고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서로 관계를 트고 필요하면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기본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주고요. 만약에 이제 광고를 내가 할 줄 몰라서 아니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식이 너무 짧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일단 페이지라도 운영하는 방법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유튜브 보면요. 요즘 동영상 마케팅 시대에서 얼마든지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많이 나와요. 광고하는 방법이라든가 정말 많아요. 그냥 구글 가가지고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기 한번 쳐보세요. 페이스북이 그 강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만드는 걸 너무 쉽게 해줘요. 네. 하다못해 내가 브랜드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요. 브랜드 우리 페이지 이름 뭘로 할까? 그 다음에 우리 프로필 사진이죠. 이거 그냥 우리 그 회사 마크를 쓸까? 네. 우리 가게 뭐라 그러죠? 캐릭터 같은 거 있으면 이거 그림을 쓸까?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내가 얼굴을 내밀어 버릴까? 이것만 딱 정하시고 배경화면은 뭘로 하지? 이거 보통 이제 커버 포토라고 그래요. 네. 우리 옛날 말로 치면 블로그에서 대문 사진이라고 했던 거. 그 가게 간판 찍으시면 돼요. 아니면 들어오는 입구, 아니면 우리 회사, 우리 가게 전경, 이거 하나 찍어가지고, 널찍하게 걸어놓으면, 아, 여기는 이 사람이 주인장인 이런 가게구나. 예. 라는 모양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게 이름, 예. 브랜드 네임으로 넣으면 되고.
이걸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그러는데 이건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사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런 것 자체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그래요. 뭔가 모르면 저는 유튜브에서 찾아요. 네. 그러면 동영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조금의 노력만 하시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위해서 제가 예전에 작년이구나 책을 한 권 더 썼어요. 어떤 책이죠? 종이책으로 안 나와서 모르는 분은 모르는데 페이스북 페이지 하루의 끝장내기. 하루의 끝장내기. 하루의 끝장이 날까요? 안 납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에 페이지 만드는 거는 페이지 이름을 뭘로 할까? 내 프로필 사진을 회사 마크를 쓸까? 그냥 내 얼굴을 쓸까? 그 다음에 우리 백그라운드, 커버 포토는 뭘로 할까? 이 세 가지만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럼 1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 옛날에 만들 때 기획만 하려고 그래도 한 달 걸리고 그것도 개발자 시키고 디자인을 시켜가지고 해봐서 또 나오면 뭐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면 또 고치고 하다 보면 그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데만 몇 달씩 걸렸어요. 지금 뭐 페이스북 페이지 거의 홈페이지 용도로 써먹을 수 있는 도구인데 10분이면 만듭니다. 5분이면 만들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 좀 잘하시는 말이 만들고요. 저도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잘 만드시면 그거 광고는 나중에 하더라도 페이지에다 글 올리는 게 일이잖아요. 한 가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일반 자기 계정 만들어가지고 그 글 올리듯이 뭐 글 쓰고 사진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아니면 정 내 컨텐츠가 없으면 내가 봤던 것 중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 그냥 링크 공유하기로 태우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조금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개인 페이지가 있잖아요. 기업 페이지, 지금 기업 페이지 광고하기 위해서 기업 페이지를 갖다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양쪽 다 컨텐츠 올리는 건 참 힘들잖아요, 소상공인들이. 태우면 됐죠. 공유하기로. 공유하기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만약 이미 네이버에 블로그 같은 거라도 하나 있다. 뭐 자를 올리든 못 올리든. 그러면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그래요.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나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우선은 저는 개인 홈페이지든 개인 블로그든 거기다 올리시라고 그래요. 거기가 기본입니다. 왜? 우리 집이니까. 누구든 언제든 찾아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만약 홈페이지가 없으면 블로그. 페이지하고 페이스북 페이지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긴 한데 블로그랑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냐면 블로그는 내가 어떤 주제의 테마를 정해가지고 글을 꾸준히 올리면 그 언젠가 한 번이라도 글을 하나라도 본 사람이 이거 볼만하네 싶으면 찾아오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저번에 무슨 블로그였어라고 해가지고 찾아와야만 보이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 독자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뭐 블로그 보면 이웃 맺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웃이 맺어지면 그 사람한테 좀 더 이렇게 빨리 찾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반면 페이스북 페이지는 절대로 찾아오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기가 페이지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블로그처럼 따박따박 글 올리고 좋은 내용 올리면 그게 고정 독자가 생겨가지고 찾아와서 볼 거라고 생각해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보통 분들이 그거에 많이 어떤 행동을 일으켜요. 블로그 한다고 네이버 블로그에 블로그 올리듯이 페이스북에 블로그 올리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글을 볼 때 어떻게 봐요? 페이스북 앱을 꺼낸 다음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보이는 홈이 뉴스피드라고 했잖아요. 그 뉴스피드에 내 친구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광고 스폰서트하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 내가 고정적으로 읽겠다고 해놓은 그 페이지에 글들이 나와요. 그거 말고 제가 직접 어디 들어가가지고 찾아서 봅니까? 그렇게 안 하죠. 실제로 페이스북에 내가 페이지를 기업용으로 브랜드용으로 운영을 하셔도 그 브랜드 페이지를 기억하고 찾아와서 여기에 새로운 글이 뭐가 있어서 보는 분들은요 통계적으로 100명 중에 서너 명밖에 안 돼요. 그럼 96명, 97명은 내 뉴스피드에 뜨면 보는 거고요. 안 뜨면 안 보는. 페이스북이 그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페이지에다가 아무리 주옥 같은 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이 링크를 따가지고 누군가한테 다른 영역으로 공유시켜서 뿌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서 이 찌라시 전단 작업을 배포하는 활동을 안 하면요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 공간이에요. 미안하지만 이거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어 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 거기 글 하나 올려서 꾸준히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라도 올렸으면 공유를 그렇죠. 그 게시글 하나라도 올렸으면 그걸 어떻게 퍼나를까를 퍼나를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 홈페이지 글을 올렸든 혹은 내 블로그에 글을 올렸든
이 올린 오리지널 컨텐츠를 예. 제일 먼저 어디다가 페이스북 어디다가 이제 포스팅을 하시냐면 예. 공유하기죠, 공유하기. 예. 거기를 어디다 하면은 페이스북 페이지에다 제일 먼저 해요. 예. 음. 페이스북 페이지는 홍보용으로 만드는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프로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개인 계정하고 다르게 네. 페이지에게 주는 특권이 있어요. 네. 얘한테만 주는 기능. 그게 뭐죠? 뭐냐면 인사이트라는 데이터를 줘요. 오늘 인사이트? 디지털 마케팅인데 네. 여러분이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다가 친구들한테 아무리 좋은 글을 링크하고 올리고 해보세요. 이 글이 누구한테 몇 명한테 갔지? 혹시 보실 수 있어요? 모르죠. 여기 보면 좋아요 한 사람의 그건 나오죠. 예, 내 글에 좋아요 한 사람이 누구야, 아무개야. 까지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게 몇 명한테나 전달됐는데 그 통계적으로 몇 명한테나 전달돼요? 모르죠. 궁금해요. 안 알려주니까. 근데 네. 페이지에 올리면 달라요. 아, 그래요? 페이지에 올리면 이 글이 몇 번 공유가 됐고 몇 번 좋아요를 받았고 몇 번의 그 공감 있죠. 네. 요새 좋아요만 있지 않잖아요. 뭐 최고예요도 있고 네. 뭐 놀랐어요도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거 보통 이제 공감 표시라고 그래요. 네. 공감도 그 각각의 개수별로 나오고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내 팬들 있죠. 네. 나랑 지금 페이지에 그 구독 신청을 한 사람들이한테 1차적으로 몇 명한테 보여줬는지 하고 네.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내 글을 다시 퍼가잖아요. 네. 그럼 공유를 한 걸로부터 또 2차 공유가 2차 노출이 일어나죠. 그러면 1차 공유에 노출된 정도와 그 다음에 내 글이 누군가 내 팬들에 의해서 공유돼 가지고 2차 노출이 얼마 일어났는가까지도 구분해서 보여줘요. 개인 페이지가 아니라 예. 그 기업 페이지에 다 보여요, 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래서 뭐 요 포스트와 연관된 사진은 몇 번 클릭이 됐고 주변에 있는 링크는 몇 번이 클릭이 됐고 또 그래서 뭐 긍정적 반응인데 심지어는 부정적 반응은 얼마나 일어났는가. 누군가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 글을 이 사람이 보낸 이 페이지에서 보낸 글을 차단시켜 버리진 않았나, 좋아요를 취소해 버리진 않았나, 그런 까지도 다 분석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올린 글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당신이 스스로 알고 모니터링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대안을 올리세요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네. 근데 이걸 안 써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한테 비즈니스적으로 페이스북을 하고 싶으시면 당신의 컨텐츠를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공부를 하시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페이지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페이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하더라도 개인 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스북 그렇죠. 페이지를 개인 해서 계정에서는 그런 분석을 전혀 안 해주거든요. 네. 누가 비즈니스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친구 사귀라고 했지? 내가 그걸 왜 분석을 해줘? 근데 페이지를 하시는 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이라고 하면 이 전파 범위가 제한이 없다. 홍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에 페이지 올리는 거는요 누구한테 보여주고 누구한테 보여주지 마 이렇게 옵션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만인 공개예요. 만인 공개로. 네, 무조건 다 공개고 네. 개인이 올리는 거는요 요건 나만 볼게, 요건 내 친구 N이랑만 볼게, 이거 그 다 선택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페이스북에 페이지 올리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만인 공개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개인 페이지에다가 열심히 컨텐츠 올리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누구에게나 네.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을 네. 이용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을 때 누구에게 몇 번이나 도달이 되었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보통 참여하고 반응이라고 해요. 네. 참여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심지어 동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뭐 몇 명이 봤는지 몇 초를 봤는지 몇 %까지 본 사람은 몇 %인지까지도 다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컨텐츠 하나가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줄 수 있는 툴을 준다는 차원에서도 이 페이지는 쓸만하죠. 저 오늘 공부 많이 하네요. 네. 왜 제가 지금까지 페이스북을 별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후회가 되네요. 저는 개인정보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멀리 했는데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라면 꼭 해야 되는. 개인정보는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페이지는 누가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죠. 예, 만든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활동하는가를 따지는 거지. 그래서 관리자, 공동관리자 여러 명 두셔도 돼요. 제한도 그렇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툴을 잘 쓰시라는 거 하나. 그래서 일단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털 마케팅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네. 광고 못 하시겠으면 페이스북에 페이지만 하나 잘 만드셔가지고
꾸준히 내 고객,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시고 네. 내가 못 만들겠으면 어찌 퍼서라도 나르시면 돼요. 모든 게 공유가 가능한 네. 시점이니까. 그래서 나르시면서 그 반응들을 체크하시라. 그러니까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빨리 홈페이지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이런 컨텐츠를 뿌리는 용도로 만약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네. 그 구글을 다 검색기로만 좀 생각을 하시는데 네. 구글은 지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고 그 오른쪽 가면 이제 자기 얼굴이 하나 있죠. 원래 이제 프로필로 등록을 하면 얼굴이 들어가고요. 네. 안 그러면 동그라미 마크에 프로필 마크에 그냥 자기 이름 두 글자만 딱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전박이 9개가 있어. 땡땡땡땡땡. 그게 뭐냐면 구글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펼쳐보는 어마어마하죠. 예, 애플리케이션 그 일종의 탭이에요. 네. 딱 열어보시면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추가 메뉴들이 쫙 펼쳐집니다. 구글 지메일은 기본이고요. 거기 구글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예, MS 오피스 몇십만 원짜리 줘야만 살 수 있는 그 툴들, 문서 기능, 스프레드시트, 엑셀 기능, 파워포인트 기능 다 들어있고 거기에 설문지 기능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공짜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하고요. 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예. 모든 유용한 그렇죠. 기능들. 그 외에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거의 한 30가지 정도가 다 무료로 네. 예, 펼쳐져요. 그 중에서 한두 개만 갖다 쓰셔도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하죠. 예. 가끔가다 제가 시골 농촌 가가지고 농부님들 열심히 그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그 가을에 추수 때 이제 팔잖아요. 네. 이분들 어떻게 파는지 아세요? 카카오 스토리에다가요. 네. 몇 킬로짜리 한 박스 얼마에 팝니다. 해가지고 그냥 마구제비로 SNS 뿌리거든요. 네. 뿌리는 거 좋아. 네. 주문은 어떻게 받냐면요. 전화해 주세요. 근데 구글 시트지임 사용하면 네. 바로 되잖아요. 근데 그 전화를 받을 때 그 바쁘면 전화도 받을 시간도 없대요. 네. 사실은. 그걸 왜 전화를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아니, 구글에다가 설문지 하나만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올리는 상품 요거예요, 얼마예요, 사건들 주문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름, 입력폼, 예, 입력폼 있죠. 예, 설문지에다 이름, 보내줄 택배 주소, 연락처, 주문 상품 이거 선택만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냥 뿌리시면 되는데 네. 그러면 송장이라고 그러죠. 네. 송장 리스트 만들 필요도 없는데 왜? 그렇죠. 다 만들어니까 엑셀 파일로 예. 그냥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통계까지 다 나와요. 통계 다 나와요. 예,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거 1번 상품 주문한 사람 몇 프로, 네. 2번 상품 주문한 사람 몇 프로. 이게 그냥 그쪽에서 응답을 하고 신청을 보내자마자 그냥 몇 시에 주문했는지 다 그럼요. 타임스탬프라고 해가지고 며칠날 몇 시에 찍혔는지까지 네. 바로 나오죠.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툴만 잘 쓰셔도 사실 어떤 송장 리스트 따로 필요 없고요. 주문서 양식 따로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페이스북의 페이지뿐만 아니라 예,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툴만 몇 가지 잘 활용을 하셔도 일반 소상공인분들은 얼마든지 활용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화가 돼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예전에 그렇죠. 전부 유료였는데 네.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툴이 많죠. 너무 많아요. 예. 그러나 안타깝죠. 예. 안 쓰고 못 쓰시니까. 잘 모르시니까. 예. 그런 게 사실 안타까워요. 그럼요. 근데 조금만 본인이 노력하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예. 얼마든지 다 이렇게 공개해놨잖아요. 그렇죠. 사용하는 방법이.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주 이제 농촌에서 PC를 일반 생활에 쓰실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네. 또 이제 다른데, 그런 분들은 늘 모바일로 다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네. 바람직한 현상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고객들을 관리하거나 이럴 때 보시면 모바일로는 안 돼요. 어렵죠? 화면이 적고. 예. 관리는 적어도 PC를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특히 이렇게 PC를 이렇게 화면을 켜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예. 혹은 막 바쁠 땐 바쁘다가도 잠시 이렇게 다음 저녁 타임 준비할 때 이렇게 시간이 좀 비거나, 아니면 카페도 손님이 좀 한가할 때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런 때는 사실 PC로 이렇게 고객 관리를 하는 툴들을 네. 잘 쓰시면 좋죠. 교수님, 예.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이 결국은 잠재 고객을 숫자로 관리하고 예. 고객을 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1:1 맞춤식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플랫폼을 서비스를 갖다가 이용하는 게 최선일까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있고 구글, 유튜브, 요즘은 인스타그램까지 다들 하라고 하는데 그동안 교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터득한 지혜가 있다면 그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겠어요? 아까 그 1대1 맞춤 마케팅 얘기했잖아요. 예. 그 디지털 마케팅의 이 진화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예. 제가 그 회사나 대표님들 만나면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CRM 하세요? 물어봐요. CRM 뭔지 아시죠? 고객 관계 관리. 네. 고객 관계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이 고객이 언제 우리랑 첫 접촉이 일어났고, 뭐 물건을 샀는지, 뭐 회원가입을 했는지, 뭐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지, 그 자체가 첫 그러니까 만남이죠. 우리가 보통 컨택 그 포인트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접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접점이 형성되는 순간부터 매니지먼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처음 만났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인사부터 하잖아요. 저희 회원이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 고객, 저희 매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서로가 인사를 터야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네 싶으면 이제 언제 다시 오든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인사를 틀려면 맨 먼저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저 아무개예요. 누구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프라인 가게를 하면서도 굳이 명함통을 넣어가지고 왔던 고객한테 명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명함을 그냥 추첨용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연락처, 이름, 아니면 어디 회사 이걸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뭔가 다시 오게 만드는 어떤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오프라인에서 명함만 하나 가져와도 고객 관계 관리의 시작이 일어나는 건데 온라인에서는 얼마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요. 많죠, 요즘은요. 지난주 잠깐 얘기했던 그 페이스북의 그 맞춤 타겟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블로그는 쉽지 않아요. 내가 자체적으로 내 스스로 그 관리, 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까지 가능하긴 한데 우리 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들 혹은 우리 쇼핑몰에 한 번이라도 온 사람들한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떤 카테고리,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몇 초를 머무르고 뭐를 보고 가는지 뭐를 봤는지도 다 나오죠. 추적하거든요. 다 추적해요. 심지어는 페이스북으로 만약 로그인한 상태로 온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군지까지도 잡아내요. 다. 구글은 그 로그인을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않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는 직접 아무개라고 잡아내지 못하지만 페이스북은 누군지 구글도 어떤 식으로 잡아내냐면요 이 디바이스 넘버로 잡아내요. 디바이스 넘버를. 그러니까 뭐 PC든 뭐 이런 그 스마트폰이든 할 것 없이 인터넷으로 접속해가지고 우리가 통신을 한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에 있는 앤지 아니까 얘한테 뭐를 우리가 검색했을 때 데이터를 얘한테 나한테 줄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다 저희가 추적을. 그러니까 모든 그 인터넷이 되는 모든 기계는 요새 지금 사물 인터넷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우리 집 창문 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한테 지금 온도 너무 세니까 낮춰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냉장고가 내가 하는 통신 행동을 통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수신 고유 넘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편번호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우편 주소 없이 어떻게 상대방한테 뭘 정확하게 보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기계는 고유의 넘버를 가지고 있고 그 넘버를 추적할 수 있어요. 특히 웹에서는 브라우저에 그런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자기들이 제공하는 그 공짜 브라우저 있잖아요. 구글 크롬 이쪽 브라우저를 이용해 가지고 만약 어떤 사이트가 노출이 되면 그게 쇼핑몰이 됐든 홈페이지가 됐든 거기에다 추적 장치로 달아가지고 여기서 어떤 사람 누가 몇 월 며칠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계가 여기에 접속해가지고 어디 페이지를 어느 만큼 보고 갔는지 다 데이터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광고를 갖다가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본 그 페이지에 그 관심 그 대상이 뭐였는지 그걸 확인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광고를 뿌리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CRM이라는 게 고객이니까 일단 고객부터 확인해야 되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하나 그 팁으로 알려드리면 그 우리나라 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80%가 안드로이드를 써요. 아이폰 쓰세요? 저는 아이폰 아니에요. 아니시죠? 안드로이드. 역시 한국산. 저도 최초로 그 스마트폰은 전 아이폰 쓰다가 제가 한 2년 약정
겨우 채우고 예, 스마트폰 갈아탔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보통 마케터들은 애플 쓰거든요.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 저는 구화면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맞춰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안드로이드 넘어와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네. 그 안드로이드 폰을 쓰면요 이 폰을 처음에 개통을 하실 때 네. 나도 모르게 구글 지메일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필수죠. 그럼요. 안 만들면 개통이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뭐야 난 그 구글 지메일 만든 적 없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네. 무슨 소리 하세요? 나중에 거기 계정 모두 가가지고요. 구글이라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럼 선생님도 모르는 그 계정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 계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가 구글 서버 쪽으로 동기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비축이 되는 예, 거죠. 동기화라고 기억해 놓으세요. 동기화. 여기서 일어난 모든 행동, 여기서 내가 카메라에 사진을 찍었어, 아니면 내가 이메일을 받았어, 어디 문자 메시지를 갔어. 나눴어, 이런 대부분의 정보가 동기화 기능에 의해서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 다 저장돼 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고객들이랑 소통하는 것들이 대부분 뭘로 나와요? 통화 기록으로 남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통화하려면 아무개 몇 번 이런 거 우리 그 새 번호로 등록하고 새 연락처 추가해가지고 하잖아요. 이거 제대로 동기화만 만약 돼 있는 상황이면요. 여러분이 구글에 가가지고 크롬 브라우저 열고 지메일 딱 열었을 때 사람들은 지메일 그러면 그 메일만 봐. 예. 네. 뭐 혹시 스팸이 있으면 안 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친구가 온 거 있으면 그 메일 눌러서 보고. 근데 거기 보면 받은 편지함 그 편지 쓰기 그 마크 위에 예. 이게 그 선택지를 눌러보시면요. 주소록이라고 나와요. 주소록 나와요. 그 주소록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새로 등록했던 그 번호들, 새로 만나서 통화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뭐 때문에 통화했어라고 메모 남기잖아요. 네. 예. 그 메모 남긴 것까지 고스란히 거기에 동결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쭉 그 엑셀로 다운받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해도요, 고객 관리가 가능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지메일의 그 부가 기능으로 있는 주소록 기능만 잘 활용을 하셔도 그 주소록이 이 스마트폰이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폰에 들어있는 고객들 다 관리하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CRM이 별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막 무슨 큰 돈 주고 뭐 하나 솔루션 그 사다가 얹혀야 될 것 같지만요. 그냥 구글에 있는 주소록만 잘 활용하세요. 혹시 구글 안 쓰시는 분들은 그 인터넷 그 아웃룩 쓰시거든요. 아웃룩. 그 MS 아웃룩.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그 이메일 프로그램. 거기도 그런 기능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메일의 그 주소록이나 연락처 기능은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그 잠재 고객들이랑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스몰 CRM 툴이에요. 그것만 잘 활용하셔도 사실 큰 비싼 돈 주고 솔루션 안 깔아도 쓸만한 게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뭐 페이스북, 구글 중심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그런 것까지.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나중에 우리 그 대표님께서 좀 더 공부해서 하시죠. 예, 알겠어요. 유튜브까지는 제가 지금 책임질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인스타그램은 뭐 페이스북의 자매품이니까 연동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인스타그램이 그 어떤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냐면 트위터를 옛날에 혹시 해보셨어요? 트위터 보통 옛날에 그 핵심 그거잖아요. 140자 이내로 140자, 나의 짤막한 현재 상태를 친구들한테 전해서 퍼뜨리게 하는 거. 이거였는데 140자의 트윗이 그냥 사진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글 쓰는 거 140자 줄이는 것도 머리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냥 찍어서 올리기만 해. 대신 이게 사진은 그냥 봐가지고는 뭔지 인공지능도 요새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그 무슨 고양이 개 구분하지 옛날에는 고양이인지 개인지 구분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 시절에는 이 사진이 뭐에 관한 사진이냐라고 최소한 키워드는 붙이겠어요. 그게 해시태그예요. 그게 해시태그. 그래서 길게도 안 써요. 그냥 사진 한 장 찍고 여기 어디 아니면 여기 무슨 장면 그리고 샵 붙여가지고 해시태그 뭐 이렇게만 해서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팔로워냐 팔로잉이냐 내가 저 사람 거를 구독을 하는 관계냐 내가 올린 그 사진을 다른 사람이 많이 보는가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진 트위터예요. 사진 트위터. 그냥 140자 문자가 사진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따라서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용도로 쓰시려면 내가 올리는 이 사진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해서 봐야 돼요. 팔로워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무슨 뭐 연예인급 셀럽이 돼가지고 팬들이 많아서 내가 그냥 글 하나만 올리고 사진 한 장만 올려도 막 퍼간다고는 모를까? 예. 그러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내가 올린 사진이 좋다고 누가 알고 그거를 퍼가겠어요? 그렇죠. 전부 안 일어나요, 예. 절대로. 그러니까 만약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비즈니스 용도로 잘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일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 트위터의 성격을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 아, 팔로우를 늘려야 되는구나. 내 팔로워. 네. 내가 누군지 알고 팔로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죠. 먼저 하시는 방법 어떻게 해요? 많이 딴 사람들 인스타그램에 뭐냐 거의 중독돼 있다 싶은 사람들이 보이면 무조건 가가지고 먼저 그 사람들을 팔로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이 팔로우 세계에 그 에티켓이 있거든요. 예. 다시 막팔. 저 사람이 내 걸 팔로잉 해주는데 나도 이 사람을 해줘야지. 마팔이라고 하는 거죠. 마팔. 예. 우선은 제일 쉬운 그 팔로우를 늘리는 제일 쉬운 방법은 마팔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냥 하면서 제가 구독했으니까 제거 마팔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라고 하면 일단 뭐 예의상이라도 해서 늘어나긴 늘어나요. 제가 옛날에 트위터 그렇게 하지 5만 명까지 늘려봤더니 5만 명? 지금 아무도 안 봅니다. 제가 뭐 유튜브는 조금 아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갖다가 장악을 하면 굉장히 단가도 많이 들고 비용도 어마어마한데 유튜브는 찬스예요. 지금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 잡기가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들의 어떤 원하는 키워드를 갖다가 경쟁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제목에다가 어떤 순서에서 넣어버리면 바로 검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나는 동영상 이렇게 올렸는데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안 볼 수밖에 없죠. 통짜가 있어야죠. 제목 넣는 방법.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될 수 있으나 사장님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갖다가 앞에다가 넣는 거. 그 다음에 설명문 넣는 방법. 태그 넣는 거. 제가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저도 좀 배울게요. 그래서 유튜브는 정말 강력해요. 예, 그래서 유튜브 앞으로 제가 많이 같이 이렇게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 인스타그램 죽기 전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팔로우를 늘리면 좋은데 그 팔로우 하루아침에 안 늘어요. 또 내가 또 올리는 그 컨텐츠가 그럴듯해야 늘어나죠. 그렇죠. 그거 없으면 누가 올릴게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미 팔로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거. 보통 이제 그 파워 인스타그래머라고 하고요. 그 요새 그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영향력자. 인플루언서들이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한 번만 올려도 막 그 뭐 몇만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보는 그런 그 인기 그 카테고리별 인기 셀럽들이 있어요. 의외로. 만약에 그분들을 좀 잘 사귀실 수 있으면 저 사랑해요, 저 팔로잉해요, 저 팬이에요 그러면서 잘 관계를 터놓으시고 그런 방법 행여라도 내 걸 꼭 좀 노출하고 싶을 때 그 관계가 잘 터지면 제 거 하나 좀 올려도 좋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쪽에서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보여서 안 받아줄 것 같다 싶으시면요 역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분이 올린 그 그분이 올린 그 컨텐츠 있잖아요. 이미 막 몇만 명 셀럽을 갖고 있으면 뭐 하나 올려도 그 눈에 띌만 하니까 올리는 그 팬들이 붙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이거 갖다 퍼서 써도 될까요? 라고 그런 식으로 양해를 미리 구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님께서 올리는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팔로워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싶어요. 혹시 당연히 하죠. 퍼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서 그쪽에서는 자기 팬들이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럼 오케이 해줘요. 웬만하면. 보통 예쁜 쭉쭉 빵빵한 분들이 꼭. 그래도 교수님, 오늘 주제를 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디지털 마케팅 방법론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질문. 그럼 네이버는? 네이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계륵 같은. 제일 중요한. 제가 페이스북 중심으로 많이 마케팅을 이제 얘기를 하지만 늘 이제 네이버에 대한 질문이 올 때 제일 사실 곤혹스럽거든요. 그렇죠. 안 할 수 없고 안 하면 하자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또 막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그만 그 키워드 광고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돈이 막 빠져나가는데 그렇죠. 뭐 허투루 잘못했다가는 돈만 날리고 효과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이제 소상공인 분들한테 네이버가 재작년
그 2016년 말 정도부터 네. 큰 변화가 한번 왔다고 치면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혁명이 일어났죠. 그렇죠. 네이버가 그동안에는 이제 그 광고에 입각한 그 키워드 광고로 거의 돈을 벌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만으로 안 되겠다라는 좀 약간의 그 문제의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예, 그 그렇죠. 햇빛으로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동영상 광고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카카오가 그 마케팅 도구로서 이 스마트폰을 장악을 하면서 오토 택시. 마케팅, 예. 예, 카카오 택시를 비롯해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거 놔두면 안 되겠네 이런 나겠다. 생각이 든 거죠.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2016년 말부터 정책에 큰 변화가 옵니다. 핵심 정책의 변화가 뭐냐면 네이버로 이미 만들어진 거의 한 3,700만이라고 그래요. 유저를. 3,700만 국내 사용자 기반을 기반으로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70%가 소상공인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70%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자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자. 공짜로.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모두도 만들고 모바일 홈페이지 모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텔레폰 예약 기능 거기에 무슨 뭐 플레이스 기능 여러 개가 이렇게 분산적으로 있었던 거를 다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 만들기 시작해요. 예, 무료로 많이 만들어졌죠, 소상공인을. 그게 작년 말 정도, 그 다음에 올 초에 걸쳐서 거의 완결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성이 됐고요. 완성됐죠. 그 마지막에 만들었던 폼이 뭐였냐면 예전에 엔샵으로 시작했던 그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번에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로. 스마트 스토어.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그 소상공인 분들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완성을 시키면서 이름을 다 스마트로 통일하고 있어요. 스마트. 스마트 플레이스, 스마트 뭐 넘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스토어까지 통일한 게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그냥 스토어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완결이 되면서 실제로 내가 뭐 홈페이지를 만들 돈도 없다. 네. 혹은 뭐 쇼핑몰에 입점할 무슨 뭐도 없다. 뭐 다 이래도 물건만 있으면 거의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료로 다 만들어서 등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을 네이버가 제공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쓸만해요. 네.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네이버를 하면 어떨까요? 하면은 그냥 보기 힘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당장 가진 게 없으시면 네이버부터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네이버 블로그부터 하세요. 그 중에서 특히 네이버는 이제 블로그가 워낙 그 힘이 있긴 한데 블로그가 요새 좀 어렵긴 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컨텐츠가 중요해서 네이버의 그 C랭크 알고리즘이 나온 그 2016년 말 이래로 신규 블로그가 이게 노출될 수 있는 그 기회 적어졌죠. 가능성이 매우 지금 제한됐거든요. 예, 맞아요. 그건 좀 따로 논의를 하시고 일단은 신규로 네이버를 활용하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면 자기 블로그가 됐든 홈페이지가 있든 만들면은 그걸 기반으로 하시되 꼭 등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사이트 등록. 옛날에 그 비즈 등록이라고 했나? 지금 그래서 제일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맥. 특히 이제 오프라인의 가게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지도 등록. 지도 주소를 꼭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아마 통일됐을 거예요. 바뀌어서. 그리고 지도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 집이다. 그런 거에 따라서 맵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클릭만 하면 바로 그 지도가 뜨게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뭐까지 연동할 수 있냐면 스마트 비즈 넘버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등록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전화번호를 등록해가지고 특히 이제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연결될 수 있는 번호면 그냥 클릭만 하면 상대방 가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었었는데 지금은 네이버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그 스마트 넘버라고 부르던 거 해가지고 0005로 시작되는 추가 그 이름을 내 가게 그 전화번호랑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번호를 하나만 딱 그 1대1로 매칭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둘 수 있어요. 0505 시리즈로 해가지고 맨 끝 번호가 1, 2, 3, 4 이렇게 하고서 1은 아파트 1단지에 보내는 번호, 2는 아파트 2단지에 보내는 번호, 3은 3단지에 보내는 번호 이런 식으로 같은 번호인데 실제로 연결되는 건. 근데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콜을 해올 때는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수치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찌라시를 한 장 뿌리더라도 찌라시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전단지? 그런데 광고 전단지를 어디다 뿌렸더라도 이게 1단지 효과가 있는지 2단지 효과가 있는지 3단지 효과가 있는지를 이 스마트 넘버로 오는 번호만 가지고도 어떤 채널이 더 효과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중요하죠. 마케팅의 분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제일 많이 쓰는 툴이 전화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이버의 지금 비즈니스 플랫폼은 그런 단계까지 지금 진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꼭 회사에 대한 사이트 등록, 지도 등록, 전화번호 등록, 요건 기본으로 깔고 가라. 거기에 만약 우리가 주문을 미리 예약해서 받을 수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이어서 테이블 주문을 미리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예약 기능 역시 또 공짜로 쓸 수 있고요. 또 모바일 모두라는 홈페이지 쓰면 좋아요. 전 무조건 필수적으로 쓰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모두를 만들어 놓으면은 같은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먼저 뜰 확률이 상위에 뜨죠. 그 효과 때문에 그 효과 때문에 네이버 모바일 홈 만들기도 어렵지 않아요. 쉬우니까 만들어 놓으시면 첫 번째 관문, 우리를 찾아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으로 게이트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효과들이 있죠. 크죠. 돈 안 들이고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꾸준히 잘하고 싶으시면 이제 블로그를 잘 키우셔야죠.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툴로 네이버는 새로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할 수 있는 물건까지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한번 꼭 좀 써먹어 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터넷 마케팅이 요즘 들어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없었잖아요. 거의요. 근데 이거를 마케팅으로 활용한 지는 몇 년, 그러니까 해피해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따지면. 옛날 같으면 내 홈페이지 내 돈 들여서 내가 디자인하고, 그래가지고 또 유지 보수하려면 또 돈 들어가고, 그러다 또 없어지면은 돈만 날아가고,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내가 내 돈 들여서 만들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다 무료로 이용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셔야 돼요. 네이버가 이런 기능으로 발전했다는 거 안 들으면 몰라요. 010 번호를 몇 개를 쓸 수 있다? 이거 다 최근 기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전부 무료로 얼마든지 마케팅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전 같으면 수천만 원 이렇게 드는 막대한 금액이 드는데, 오늘의 결론 공부하세요.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면 일단은 유튜브라든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시면 혹시 1대1 일단 한번 상담 문의를 갖다가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엄선해 가지고 또 질문을 갖다 드리면 그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소상공인을 위해서 좋은 말씀, 재밌는 얘기로 재밌는 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발신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